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할 수 있는 거 당장 내년부터? 26년 말 혹은 27년 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중동 한국과 동남아 한국과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KTF 5500이라는 새로운 엔진이 나오는데 네. 이 엔진은 무인기용 엔진으로 해가지고 2039년 이전에다 스텔스된 KF-21을 그들과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특파원 KF-21이 지금까지 굉장히 순조롭게 양상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KF-21은 블록 1과 블록 2 두 개의 계획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블록 1의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블록 1은 이제 2026년 말까지 개발되는 건데 양산 계약이 원래 40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한국국방연구원이 이게 좀 불안전하다, 리스크가 있다 해서 20대 그러니까 작년에 20대, 올해 20대를 나눠서 계약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작년까지 일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어떤 결정이 나왔냐면 올해 20대 남은 것을 계약을 하고 이거 그 개발비라든가 제작 비용을 제작사인 한국항공운주산업에 줘야 되는데 그걸 받기 전에 일단 조립부터 먼저 하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본계약이 20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제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고 리스크가 해소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 번에 40대 하는 게 편한데 괜히 나눴다 싶은 생각 정도로 아주 잘 진행되어 있고 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개발 테스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양산을 위한 준비도 아주 스무스하게 되고 있다는 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또 이 제작사인 제작 부분 말고도 패키지 시설 공사라는 게 있었는데 공군에서는 이제 비행기를 운영할 때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일단 비행기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기라고 합니다. 네. 경납고도 새로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연료 공급을 하거나 탄약고 뭐 이런 필요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공사부터 이상 지금 시행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부터는 이제 이게 거의 다 끝나간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남아있어서 2026년까지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도 이제 시험이 시작돼서 요거는 블록 1까지는 이제 외국산 무장을 하고 외국산 무장의 시험은 이미 다 한 번씩 다 수행을 했어요. 네. 이제 한국산 무장을 사용하는 블록 2에 대한 시험이 남아있는데 네. 지난해부터 이제 KF-21이라는 천룡 미사일을 무장 시험이 시작됐고 요거는 KF-21을 아직 쓰고 있지는 않은데 FA-50이라고 KF-2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경전투기에다가 이걸 달아가서 시험을 하고 있고 요게 블록 1이 제가 2026년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블록 2로 가면서 KF-21에 지금은 FA-50에서 KF-21 무장을 쓰고 있지만 이게 내후년부터는 KF-21에다가 국산 무장을 단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하고 그것도 2028년까지 끝나면 KF-21을 지금까지 개발 계획이 다 끝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야, 그러면은 당장 내년이면 KF-21에서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할 수 있는 거 당장 내년부터? 26년 말 혹은 27년 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록 1 시험이 원래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네. 뭐 미사일을 쏘는 거나 이런 거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블록 2 시험이 좀 더 일찍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국산 공대지 미사일이 이제 불과 1년 남았는데 이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이제 그 영국산 미사일을 장착해서 실사격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요거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KF-21이 처음 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가 미사일의 체계 통합 연동 시험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미사일 하나가 20억짜리에 가까운 것도 있고 뭐 싼 것도 4, 5억이에요. 굉장히 부품이 많고 복잡하겠죠. 그리고 그 복잡한 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레이더에서 무언가를 보고 이걸 계산하고 그 미사일에다가 위치를 정해주고 언제 쏘여질지 정해주고 상황을 정해주고 요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전선 같은 걸로 몇 개 연결되는데 이 전선 같은 게 연결된 게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하다. SI라고 하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어디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시설에다가 컴퓨터 수십 대 놓고 뭐 CCTV 체계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전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처럼 이런 복잡한 체계들을 서로 연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전투기나 전투항공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요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적을 포착해서 미사일을 쏘는 게 됐다. 요런 게 의미가 있고
다만 이제 미티어 미사일은 MBDA라는 유럽의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에서 만든 그 방위사업체인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요거보다 싼 게 미국산 암람 미사일이 있는데 암람 미사일은 아직 수출 승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좀 가격 경쟁력이 너무 없다. 그래서 대체제를 언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국산 공대공 미사일도 빨리 만들어야겠네요. 네, 현재 2032년까지 목표로 여러 가지가 연구되고 있는데 공대공 미사일은 근접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적 탑건에서 막 돈중전할 때 쓸만한 그런 미사일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장거리 공격을 하는 미사일, 미티어가 그런 미사일인데 한국은 지금 단거리나 중거리 둘 다 개발하고 있고 둘 다 현재 KF-21 블록1에 쓰는 수입산 미사일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전투기 엔진 개발이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KF-21 전투기 만드는 것보다 엔진 국산화가 더 어렵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언제쯤 엔진 국산화가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요? 앞으로 지금 엔진 국산화한 건 그게 제트 엔진 국산하고 현재 이제 국산화가 된 것도 있어요. 일회용 그러니까 미사일 중에 크루즈 미사일, 토마호크 이렇게 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달고 제트 엔진 답니다. 네. 일회용 무기 다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개발이 완료됐고 이 올해 KTF 5500이라는 새로운 미사일이 새로운 엔진이 나오는데 네. 이 엔진은 무인기용 엔진으로 해가지고 아직 사람이 타는 비행기 타는 것보다 사이즈가 작은데 요거를 키워서 KTF 5500, KTF 1000, KTF 160, 16000 이렇게 성능 개량을 할 건데 네. KTF 16000이 나오면 이게 KF-21에 쓸 수 있는 거죠. 이 숫자라는 게 파운드인데 네. 이 추력이 16000파운드급 정도는 돼야지 KF-21에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인도 같은 경우에 30년 넘게 도전했으나 실패해가지고 결국 프랑스나 미국한테 기술 이전 받아서 전지 생산하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P1이라고 하는 해상 초계기에다가 국산의 제트 엔진을 다는데 네. 이게 전투기에다가는 한 대밖에 못 달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산 전투기 계획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현재는 롤스로이스의 하청업체로서 이렇게 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한 40년 가까이 도전해서 지금은 세계 3위 정도의 제트 엔진 개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군용은 만들고 지금 어느 정도 나왔으나 아직 미국보다 기술 수준이 느리고 민수용 엔진은 더 만들기 어려워요. 만들고 나서 이제 안전하게 운항하는 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선진국들 선발주자들의 노하우나 이런 개발 실패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KF-21이라는 훌륭한 플랫폼 테스트가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앞으로 10년, 15년 안에는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쉬운 점도 좀 있다고 하면서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KTF 5500, KTF 1000, KTF 16000 이렇게 세 가지 엔진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는데 미래 지금 전쟁이나 이런 미래전에서 사람이 타는 전투기만큼 중요한 게 무인 드론이고 네. 지금의 드론들은 뭐 전쟁 보셨지만 장난감 같은 FPV 드론 네. 이런 것도 있고 무인 공격기라 해가지고 뭐 프레데터 리퍼라고 해가지고 좀 날개가 크고 한 10m짜리 이런 것들은 프로펠러 엔진을 달아요. 그런데 미래의 드론은 제트 엔진을 단 들어올 시대가 될 것이고 요것들이 막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제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트 엔진 중에서 무인기용 제트 엔진 그러니까 전투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값싸고 대신에 드론에다가 달만한 엔진 요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네. 요게 대해서 아직 좀 정부라든가 기업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F-21 엔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투기의 모든 부분을 국산화하면 이 전투기 기술 자립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돈보다는 국가적 기술 역량 이렇게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 항공산업이 발전하고 매출을 올릴 때는 요것뿐만 아니라 드론용 엔진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돈 벌려면 드론용 제트 엔진 만들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KF-21은 F414 엔진의 국산화를 진행 중입니다. F414 엔진은 미국 엔진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공격기 FA-50은 F404 엔진이라는 조금 더 작고 성능이 낮은 걸 쓰고 있다고 하는데 체급이 작으니까요. FA-50의 엔진도 국산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건 조금 더 쉬워 보이는데요. 이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F414랑 F404 그러니까 FA-50과 KF-21이 장착하고 있는 엔진은 서로 다른 모델이지만 같은 게 있습니다. 길이가 같고 직경이 같습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형제
엔진입니다. 오. F404는 엔진을 좀 더 개량해가지고 추력을 늘린 것이 F414이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이제 국산 제트 엔진, KF21용 제트 엔진이 완성되면 FA50에도 완성 장착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몇 가지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시동을 건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동이 꺼졌을 때 뭐 다시 시동을 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쌍발 엔진은 2개가 있는데 단발 엔진은 엔진 하나에 2개가 있어야지 하나가 고장나도 이제 다시 이제 작동을 하고 이러는 거니까 몇 가지 개조만 하면 우리 첨단 엔진 KF21용 엔진이 만들어지면 FA50 경공기 혹은 FA50 크기의 무인 전투기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쉽게 장착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산 전투 항공기 플랫폼에다가 국산 엔진이 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KF21의 엔진 사업만 잘 되면 모든 전투기 국산 엔진 독자 개발한 거 달 수 있는 겁니까? 플러스 해가지고 국산 수송 엔진도 지금 어떤 계획이 있냐면 수송기는 사실 여객기랑 비슷한데 네. 사람 대신에 이제 집차라든가 장갑차 이런 것도 탈 수 있게 개조한 항공기를 말하고 네. 우리나라의 MCX라고 이런 설계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되면 그 엔진을 개조해서 수송기 엔진도 되고 이게 수송지 엔진을 또 개조하면 함선용 가스터빈 엔진, 그러니까 전투함에도 달 수 있다. 요거까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KF21 엔진 국산화가 되면 수송기도 되고 수송기가 되면 함선도 된다. 네, 맞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나라 배의 엔진이 우리나라 게 아닌 건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KF21은 현재 엔진과 비슷한 상황인데 라이센스드 프로덕션 면허 생산이라 해가지고 설계도랑 기술 노하우 같은 거를 미국 업체한테 받아서 만듭니다. 둘 다 하나 에어로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국산화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최근에 K방산에 투자하라는 그 책을 출간하시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에다가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K방산의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도 제가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10대 무기체계, 우리나라의 가까운 미래 혹은 장래에는 반드시 수출될 것으로 생각하는 10대 무기체계들이 왜 이게 중요하고 어떤 성능이 경쟁자보다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투자를 판단하실 때 방위산업은 사실 약간 저는 아이돌 기획사 투자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10년 동안,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개발 R&D가 필요하고, 그게 대박이 날지 안 날지는 연습생들이 실력도 중요하고, 컨셉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KF21, 아니면 이제 천룡, 미사일, 혹은 천무, 로켓포,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과정으로, 그 다음에 경쟁자랑 뭐가 다른지, 요런 걸 알아야지, 여기가 수출이 잘 되겠구나, 아니면 언제 수출이 되겠구나, 요런 거에 대해서 자기만의 이론을 세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이제 너무 기업 이야기에 대해서 주식이나 돈 이야기보다 각각 기업들의 R&D 역량, 아니면 우리나라 방산의 미래 전망,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알으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주식 투자에 필요한 책이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나 평론가님,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4세대가 아니잖아요? 내부 무장창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향후에 스텔스 성능까지 염두에서 설계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스텔스라는 거는 모서리가 잘 정렬된다는 거는 어떤 각도에서 레이더파나 이런 거 봤을 때 같은 각도로 반사돼야지 레이더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서리 정렬이 되고 그다음 매끈해야 됩니다. 주렁주렁 뭔가를 달아놓으면 난반사가 일어나서 레이더가 잘 잡힙니다. 그래서 내부 무장창이 필요한 거는 미사일의 무장을 외부에 장착했을 경우에는 난반사가 되고 요거를 숨기기 위해서 내부에다가 넣고 깔끔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다른 나라 4.5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 2도 안에 레이더라든가 전자장비 수준은 사실 KF21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매끈하게 처리하고 내부 무장창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KF21은 5세대 이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 아직 예산 승인이 나오지 않고 약간 이제 신도시 부지만 정해주고 여기다가 아파트 몇 층을 세울 건지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설왕설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KF21의 개발 주체 중 하나인 국방과학연구소, 요는 이제 KF21의 3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계획을 할까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운 곳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거는 블록3라 해가지고 내부 무장창을 만들고 KF21의 실제 생산자, 그 다음에 개발의 핵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EX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2039년까지 이런 스텔스 기능을 만드는 것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KF-21 블록3에 대해서 개발을 하자. 네. 땅땅 이렇게 하고 예산 투입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야기한 상태 그 다음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상태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아니면 일부 신문에서 KF-21 EX가 2039년까지 개발된다 해서 야 39년이면 그때면 6세 전투기도 날아다니고 너무 구형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그 2039년 계획은 정부가 돈을 한 푼도 안 줬을 때 업체 자체만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돈을 주고 개발비 좀 주고 이렇게 우리한테 좀 믿음을 주면 더 빨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 그럼 정부가 투자 적극적으로 하면 정말 2030년대 중반에도 스텔스기 나오는 겁니까? 혹은 정부 외 국제 공동 개발로 해가지고 우리 KF-21의 미래 포텐셜을 본 수출 국가들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하고 이제 개발비 받으면서 2039년 이전에다 스텔스된 KF-21을 그들과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아. 네, 평론가님, 그 KF-21이 한국에서는 평가가 정말 좋잖아요. 지금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KF-21을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수출에 대해서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수출 전망으로 해서 카이는 공식적으로 올해 안에 2개의 나라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것을 목표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했는데 아무래도 중동 한국과 동남아 한국과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기 수출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KF-21의 가장 큰 경쟁자인 라팔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와 이거 되게 안 팔린다 하면서 맨날 놀랬거든요. 오늘도 네. 또 입찰해서 전내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이제 수출이 하나 두 개씩 되더니 프랑스용보다 수출 물량이 더 많아졌어요. 300대 이상을 수출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꿈을 가지고 하려면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지원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워낙 그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딴 나라에 사업 따내거나 로비하는데 굉장히 강해요. 수출 금융도 빵빵하게 해줍니다. 거의 이자 같은 것도 면제해주고 이런 걸로 했는데 한국은 무기 수출하는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잘 나간 지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제가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방사 수출을 20억 달러 어떻게 넘냐 이렇게 걱정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200억 달러, 95억 달러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도라든가 이런 금융 그 전체적인 수출에서 밀리는 것이 없진 않으나 우리는 앞으로 성장하게 나갈 것만 있고 개선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시스템들을 좀 따라해가지고 더 개선하면 되니까 외국은 이미 다 쓴 그런 카드를 쓴 상태에서 우리랑 허겁지겁 힘겹게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중동이나 동남에서도 또 이제 수출 계약이 터지겠군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구식 전투기 아니냐. 이거 막 블록2 나와가지고 2030년대에 뭐 이거 수출해도 이게 그때 되면 뭐 무인기 시대에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좀 평가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대한민국 그 방위사업청이나 아니면 업체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서 KF-21은 단순히 자기가 스텔스만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캐리어 이쪽에 이런 것이 될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이 KF-21과 같이 비행할 CCA 네. 무인 편대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T-50보다 약간 작은 크기거나 비슷한데 사람이 탄 전투기 대신에 적재에 들어가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네. 아니면 미끼가 돼가지고 적 미사일의 위치를 알아내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재밍을 하거나 이런 네. 힘든 일들을 대신해주는 무인기랑 같이 하는 시스템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지금 대한항공이 로어스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편대 비행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KF-21과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올해 말에 비행해가지고 2027년까지 사람이 탄 비행기랑 이 무인기랑 같이 이제 비행하는 시범을 할 거고 그 카이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혼자 다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다니는 드론, 혼자 다니는 무인전투기를 만들면 사람이 탄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자율주행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새? 그쵸. 안 되는 게 사람이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단계가 엄청 올라간 건데 사람이 지휘관으로 있고 이게 스타크래프트나 아니면 RTS 요새 스타크래프트 모르시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유닛이 롤처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유닛을 한 번에 통제하고 이런 거의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 조종사가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휘관이 돼가지고 공중전에 가서 드론들을 조종하고 이런 개념들이 이미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에 KF-21이 스텔스기로 어떻게 보면은 뭐 지휘관기로 유인기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의미한 개발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수출도 그때 잘 되겠네요. 그렇게 잘만 되면. 요렇게 패키지를 하면 10억 달러 판매할 거를 2, 30억 달러 판매하고 토탈 패키지 판매가 되겠죠. 돈도 잘 벌 수 있군요. 그럼요. 좋습니다. 예, 예. 특파원님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깊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주에 대한 관심도 높고 방위사업 소식들을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 아무래도 방위사업은 정치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엔 더욱더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될 것이고 한국 방산에 투자를 하라고 고민하시는 요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위사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기업들은 돈도 돈이지만 대한민국 방위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수출 세이즈를 하고 자신들이 번 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현실성이 있는지 파악을 하신다면 투자에 대한 결심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한국 방산주가 주목되는 만큼 우리 주주 입장에서 이 업체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감시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우리나라의 방산주 주식만 성장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도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K방산에 투자하라 그 책 꼭 읽어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석 특파원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